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보니까 주변국의 역사를 왜곡한다. 우리도 우리의 본 모습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역사 왜곡이 그동안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것이 심각해진 거죠.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우리는 위치가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력, 해군력을 갖추게 되면 일본과 러시아 물론이고 중국마저도 우리가 압박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명철입니다. 저는 역사학자고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지만 지금은 정년한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사마르칸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핵심 도시죠. 국립사마르칸드대학교 고고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도 한국 사회의 무속과 점이 강하게 남아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우리나라 무속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무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보통 굉장히 한 20-30만으로 보기도 하고요. 무속과 연관돼서 자기 생활화시킨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700만, 1000만까지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점이라든가 굿이라든가 무슨 기타 등등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 근데 개인적으로는 무속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역사학자고요. 우리 민족의 사상과 신학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무속이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무교란 용어를 쓰는데요. 저보다는 우리 선배학자분이 무교란 용어를 처음 썼어요. 유교, 불교, 기독교 그러듯이 무교도 교라고 부를 경우에 우리 격상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 무교에 관한 정의가 좀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무속 그러지만 정확한 건 모르잖아요. 일부 분들은 샤머니즘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샤머니즘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좀 부적합해요. 우리랑 가깝죠. 그리고 샤머니즘 원래대로 의미를 따지게 되면은 현재 동만주 지역에서 출발한 특별한 종교 현상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 퉁구스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는 주로 여진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샤머니라는 것이. 거기다가 서양학자들이 특히 러시아학자들이 이즘을 붙여서 샤머니즘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강신무에서 보듯이 특별한 종교 현상이에요. 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지 핀다고 그러죠. 그런 현상을 가진 것을 보통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바이칼 지역에서도 나타나고요. 알타이 지역도 나타나요. 근데 조금씩 차이는 있죠. 그런데 이게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인 신앙, 그걸 1차 종교라고 그러고요. 민간신앙, 기층신앙 이런 용어로 부르는데 이걸 그냥 샤머니즘이라고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의미는 샤머니즘은 바로 현재 만주 지역이나 혹은 바이칼 지역에서 있었던 특별한 종교 현상이다. 그런데 그게 우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형적인 샤머니즘의 원형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 다만 한자로 무라고 그런 거죠. 중국의 역사 속에서 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간의 존재. 그러다 보니까 무라는 용어가 있었고 우리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빌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라는 형태로 해서 쭉 무당이 있었는데 나중에 무속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고등종교가 등장하면서 우리에게는 불교도 있었고요. 유교는 조금 전부터 등장했지만은 교라 보기 힘들지만은 어쨌든 강력한 논리체계와 신앙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근대에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우리 민족 종교들이 등장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교라고 부르는데 이 무속이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원래는 인류의 출발부터 가졌던 신앙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무교도 교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등종교의 영향을 받은 다음부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 기층을 흐르고 있는 잡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무교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비주류입니다. 역사에서 벗어난 주류고요. 정부와는 무관하고요. 때로는 정부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무속이라고 불려졌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거기에 주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 따지게 되면 종교의 사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려가 될 수도 있고 목사, 신부 등등 있는데 이런 사제들은 기성종교, 고등종교에서 있어요. 사회라든가 국가랑 결탁했고 그런데 무속은 이미 비주류로 흘러갔으니까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사회 관리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의 신앙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무속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격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정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무속을 단순히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집단적 장치로 본다면 한국 무속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류 전체에게 무교 현상은 필요한 겁니다. 고등종교가 만들어진 지는 불과 몇천 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4,000년이고요.
이를테면 2500년, 700년 정도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인류 역사를 300만 년 이상으로 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대부분은 무교에 해당하는, 무교 또는 무속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가 흔히 말하는 이런 무속적인 요소를 띄우고 있어요. 좀 아시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특히 오늘날의 아프리카라든가 태평양이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오지에서는 지금도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것을 불려주는 범무속적인 현상이 보이죠. 근데 우리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은 이런 범샤머니즘 계통 중에서도 우리는 좀 특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존속해 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성인데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그리스나 로마 세계 아니면 근대 유럽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리 문화의 특성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생태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문화 자체가 집중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를 정치로서 관리화시키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비집중적이면서 중앙에 복속되지 않는 그런 문화를 지향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근대 이후에는 주로 문화 그러면은 근대적 개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가 뒤떨어졌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질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 환경이라든가 역사적 경험이라든가 또는 형식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처럼 고도의 논리라든가 강력한 조직이라든가 국가 결탁한다든가 이런 것과는 무관하고요. 특히나 근대 이후의 합리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문화 공간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아무리 현대화됐더라도 이런 무속적인 요소, 무교적인 요소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늘 어려워요. 근데 현대사회 자체가 불가측성이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를테면 인류의 문명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런 걸 느끼겠지만 앞으로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몰라요. 저는 일찍부터 데미휴먼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데미휴먼은 반쯤 인간이니까 반은 생적 인간이고요. 반은 AI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기본에 대해서도 정의가 달라져야 돼요. 저는 호모사피엔스 이외에는 가장 태제 격변기라고 보니까 당연히 엄청난 혼란이 야기가 되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 물에 그대로 젖어가니까 조금씩 적응해가지만 이미 기성세대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이런 불가측 속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계 질서의 재편도 무서운데요. 늘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계 질서는 바뀌게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동아시아라든가 전 세계라든가 이렇게 바뀌게 마련인데 여러분들이 다 요즘 확인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집권을 하면서는 세계 질서 또는 국제 질서의 판이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이 판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그런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부터 사용된 용어지만 저는 지금은 4차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학문적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은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유엔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덕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이게 바람직할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세계 질서의 판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어려워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대만 문제가 부각이 안 됐어요. 주로 남중국해 문제, 동중국해 시리엔이라고 해서 이 석유 운송로 문제였었는데 대만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들고 나면서부터 이제는 정말 심각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벌써 15년 이상 본격화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예측대로 이 극동 진출을 가시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일종의 상호 안보 조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도 지금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본이 이제는 재무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무장할 명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진핑이라든가 중국 세력의 반발로 인해서 이게 명분을 얻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어려워요.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제 세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오랫동안 인식했기 때문에 늘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젊은 세대들도 조금만 나이가 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걸 확인할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논하지는 않죠. 그런데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취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가 유달리 갈등이 심각해요. 그 갈등은
경제적인 빈부의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 세계 간의 갈등은 예를 들게 되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운동 방식, 운영 방식에 대한 차이인데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이데올로기예요. 일단 좌와 우로 볼 수도 있고요. 보수와 진보로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존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가면 가치관의 혼란이 생기는데요.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온갖 곳에서 갈등이 벌어져요.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어 왔어요. 그리고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등의 폭은 사실은 심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폭발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줄이거나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과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이 무속을 찾게 마련이죠. 무속이란 것은 영원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개체적 존재로서 늘 불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무속적인 요소는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일부에서는 약 1000만까지도 추정하지만 고의 5분질에 달하는 사람들이 무속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이 돼 있대요. 이거는 확실히 한국사에서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같은 무속이라도 지역마다 모습이 다른데 이런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낸다고 보시나요?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시청자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생태 환경이 중요해요. 근대까지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된 거죠. 생산물이라든가 생산 도구라든가 생산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직결되면서 모든 것이 결정됐는데 현대에서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른바 생태 환경 때문에 역시 그것도 중요해요. 많은 지역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정보가 분명한 것도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르는 거죠. 분명히 인간은 아직까지도 자연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런 생태환경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똑같은 생태환경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중국 사람들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 한민족이 받아들이는 것과 이른바 스텝 초월의 몽골이나 투르크인들 이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르고요. 더더욱 제가 있는 중앙아시아라든가 유럽은 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와 신앙 형태가 다 다른 거죠. 본질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찾지만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걸 꼭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샤머니즘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바이칼에 간 사람들은 바이칼이 샤머니즘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학자적 주장이 소수예요. 그러나 주로는 만주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고요. 만주 지역에 가서 워낙 많이 봤고 바이칼 지역을 너무나 많이 갔고 알타이 지역도 가면서 중앙아시아 가면서 모든 지역에서 역사 문화를 보고 샤머니즘의 현상을 보잖아요. 샤만들도 직접 만나요, 제가. 왜냐면 제 공부의 영역이니까. 대샤만들도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차이는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태환경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겪은 경험의 차이가 있어요. 이를테면 전쟁이다, 아니면 전염병이다, 질병이다, 아니면 뭐 기아다, 뭐 등등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분명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교 현상 아니면 민간신앙, 1차 종교 혹은 무교를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잖아요. 근데 정말 이 차이가 있는지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북쪽 무속이랑 남쪽 무속은 달라요. 이때 남쪽은 어디냐면 현재 한강을 경계를 해서 그냥 남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더 확실한 것은 오늘날의 섬들과 바다 가까이 있는 전라도 지역과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함경도 지역은 정말 다르죠. 왜냐면 이거는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태환경도 차이가 있고요. 기질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의 역사 공동체고 일찍부터 민족이 생성됐지만 그 이전에는 다양한 분야, 제 이론에 따르면 8+알파기를 통해서 왔거든요. 크게 따지게 되면 북쪽과 남쪽은 나누잖아요. 근데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조건이 달라요. 신체 구조가 다른 데다가 유전인자도 다르거든요.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적응하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샤먼적 요소가 강해요. 왜냐면 동만주 샤먼의 발상지랑 가까운 데다가 거기는 기질이 세잖아요. 또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샤먼이에요. 진짜 무당.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무당이 신기가 들리게 되면은 작두를 타잖아요. 이런 것들은 북쪽 무당이에요. 작두 타고 그다음에 미래를 약간 예측하고 남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신과 공수를 통해 가지고 주고받고
이건 주로 북쪽 무당들이에요. 이제 김금하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러나 남쪽 무당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세습무라고 해서 집안의 가업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단골 무당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단골이라는 말 아시죠? 단골. 우리 어디 가면 단골집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단골의 어원은 단골 무당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단골이란 말이 있는데 단골, 탱글이, 탕글이라고 알타의 계통이지만 이 단골은 주로 남쪽 계통에서는 단골 무당. 세습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신기가 덜해요. 근데 미래 예측이라든가 남의 마음을 읽는 데는 조금 약해요. 그 대신에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그 동네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큰 어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요.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무당은 자기 윗대 무당으로부터 이 마을의 전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도 대충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많이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의무라고 해서 의무란 말은 뭐냐? 의사무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전 근대사에서는 사실은 사람의 몸을 고치는 역할을 했어요.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이 사람들이 고쳤거든요. 이런 것들도 남쪽 무당들은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고루 합쳐진 건데 결국은 같은 무당, 같은 무속, 무기랄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생태환경, 역사적 체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지만은 바로 생물학적 조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남반기에 얼굴을 하는 사람과 북반기에 얼굴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속을 미신으로만 치부하는 시선도 많지만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 다시 주목해야 할 요소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폭이죠. 왜냐하면 무속 자체가 부정적인 기능이 많이 있어요. 원래 출발했던 고대는 그 시대의 가장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한 거라서 바람직하지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사회 주변부라든가 소외된 계층에 서다 보니까 이게 정자가 되지 않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교 자체가 호대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분석적이거나 그다음에 상대 비교를 안 하게 돼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개인의 경험을 투사시켜가지고 이를테면 다른 사람, 온 사람이겠죠. 점을 보러 오거나 이런 관계가 맺어지다 보니까 부정확한 거죠. 그리고 한 사회에서는요, 인간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무속에 의지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런 면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기타 등등 고등종교에 가서 귀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면서요. 근데 사회성을 늘 염두에 두잖아요. 그래서 사회 봉사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한 의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추구한다는 마음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속을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불교나 기독교나 고등종교를 믿더라도 무속과 접할 때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연하게 되면은 사회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유주의를 상실하는 사회가 되면은 거기서는 무서운 선동이 등장하고 파시스트가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왜 파시즘 그러면은 이탈리아 무솔리니라든가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든가 아니면 스탈린을 떠올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사회가 비판적이고 분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볼 때 무속이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한편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현대 사회가 가장 많은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가장 압축적인 것은 인간이 소외당했다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소외당했죠.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불가측성이 있으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위안해줄 존재가 필요하고요. 일시적인 고통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음악들 럭이라든가 기타 등에 빠지는 이유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면서 조금씩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무속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무속이건 무교건 아니면 기독교, 불교 등등의 고등종교건 간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공동체 의식이에요. 모든 것은 공동체라는 것,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것. 이를테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 그대로 모든 것들. 지금 한국 현대사의 가장 문제점은 소외와 그리고 아니겠습니까? 소외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런 공동체식의 논리,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무속이라는 거죠. 무교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고등종교가 가진 폐해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불교가
고려시대 때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왔겠습니까? 그리고 성리학이 조선시대 때 굉장히 많이 폐해를 가져왔잖아요. 똑같이 유럽사에서도 원래 있었지만은 특히 중세 기독교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신앙심을 이용한 조직과 논리가 탄생된 거죠.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종교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결탁한 겁니다. 고등 종교가 가진 한계는 늘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한국사의 큰 종교들이 문제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말 그대로 무속에서는 또는 무교에서는 내 개인과 신이 그들이 1대1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고 인간이 보다 순수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가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인상적인 애니메이션 그게 K-POP 디몬 헌터스예요. 캐데온인데요. 제가 그건 글도 많이 썼고 그리고 유튜브도 방영했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는 아바타 시리즈가 있잖아요. 기타 등등. 우리가 지금도 이런 것에 확 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가 바로 무교 또는 무속과 연관됐다는 거죠. 아바타도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 캐데온 같은 경우는 첫 장면부터 무당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얘기는 바로 소리로서 정의를 구현하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이거죠. 이게 원래 무당 또는 무계의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모든 것을 용서를 하고 그다음에 사건이 생길 때 서로가 만나가지고 조율을 해요. 그러니까 갈등과 투쟁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불꽃을 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율해가면서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니까 이런 무계의 정신은 우리가 살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종교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학문으로서도 충분히 무교적 것을 받아들여서 재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교도 얼마든지 우리가 형태를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종교에 마찬가지로 무교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일단 무교나 무속의 존재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더군다나 아직 한마디 덧붙이면은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고대 신앙, 사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고등종교들은 자기 걸 가지고 들어왔지만 우리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대로 남기고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무속, 무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데서도 그게 필요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인류 문명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경우에 우리 민족에게서도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찾는다. 늘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비문명론이라는 용어인데 그게 무교랑 비슷해요. 문명과 반문명이 아니라 비문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담론을 만들 때 무교적 사상과 논리를 수용하면 훨씬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캐데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최근 중국이 고구려 발해에 같은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까지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면 단순한 역사 해석을 넘은 것 같은데 의도가 무엇일까요? 근데 먼저 전제는요.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11개 지역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각각의 나라들이 각각 자기에게 유리하게 역사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집단이지 보편적이지만 중국이 특히 문제라는 것이죠. 중국은 출발부터가 그렇게 시작한 나라예요. 중국이라는 용어가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중화라는 것이 가운데서 빛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가운데로 오고 주변은 전부 다 야만인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를 해석할 때도 춘추피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보니까 주변국의 역사를 왜곡한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글자를 가진 것은 거의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 중심으로 해석을 당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본 모습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역사곡이 그동안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것이 심각해진 거죠. 2003년도에 처음으로 국내에 알려진 것이 동북공정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그때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였었고 그리고 박바로 낸 책이 역사전쟁이거든요. 제가 쓴 용어죠, 처음에. 그랬을 경우에 동북공정을 제가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이건 정치 문제다. 그리고 중국이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다 그랬어요. 그 당시 후진타오 지속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문제지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그 말이 맞아서 지금 중국이 단순하게 고구려 문제가 아니라 조선 문제, 그 조선은 고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해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 문제까지도 아주 전반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주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기도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동북공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와 주민들은 다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정하게 되면 단순하게 압록강, 두만강, 이북만이 아니라 그 이남까지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이 시진핑 이후에 이렇게 1대1로라든가 중국몽이라든가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면은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1기 트럼프 대통령 때 서로 둘이 말할 때 맥락은 이겁니다. 조선은 중국의 일부였었다.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중국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의 명분으로 삼을 수가 있어서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게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 동방 세력이에요. 제가 동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로 북방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북방은 오늘날의 초원 유목문화 계통들이에요. 동방은 만주 일대와 한반도 우리와 일본 열도를 포함한 것을 동방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 역사는 한족이 계속 지배했냐? 그렇진 않아요. 한나라 때 처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한족이 등장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한족과 무관해요. 그리고 그 이후도 중국의 전 역사를 보면은 한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죠. 중국은 통일돼 있던 기간과 분열돼 있던 기간이 거의 반반입니다. 특히 해와 이북 지방은. 그리고 거기 담당했던 종족들을 보면은 한족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른 종족들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흔히 말하는 초원 유목문화 계통 사람들도 있지만은 동방이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징기스칸도 사실은 우리 만주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주에 기반을 둔 선비족이 넘나들면서 오늘날은 몽골 초원을 갖고 징기스칸 때는 만주에서는 몽골 시리의 일파가 결국은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한 거잖아요. 원제국. 몽골 울루스를 장악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늘 그렇듯이 중국 세력에게 동방은 경쟁 대상국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핵심적으로 남은 건 우리잖아요. 원래부터 우리는 거기 핵심이었었고 다른 집단들은 흥망성쇠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의 공동체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중국에게 복송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러면은 신라 얘기를 하고 일부 사람들은 조선을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과는 달리 그건 복속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책봉체제라든가 조공체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리고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늘 그렇듯이 동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전체 역학관계를 보더라도요. 늘 그렇듯이 동쪽을 중국이 제압하지 않으면 중국의 통일에 위협을 당한다는 겁니다. 늘 그렇듯이 중국은 우리가 늘 분열되기를 원했고요. 똑같이 우리도 중국이 분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게 되면 고구려 전성기 때 우리는 거의 통일에 가까운 상태를 이뤘지만 중국은 분단이 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서 등고래기를 추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 동방 세력 그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남은 한민족의 역사를 자기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명분이 쓰는 겁니다. 중국적 민족주의 부활에도 도움이 되지만 추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만약에 만주에 대한 확실한 연고권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일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비약이 심하네. 그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 역사는 긴 맥락 속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났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근대에 들어서는 일본이거든요. 발해 역사를 연구한 것도 일본입니다. 고구려 역사도 일본이 많이 했고요. 해양 장보고 역사도 일본이 많이 했습니다. 만주 역사는 일본이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그리고 만주를 완벽하게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조사하고 그 지역의 문화와 함께 역사를 공부해 두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이런 작업들은 늘 그렇듯이 원래 있는 겁니다. 특히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일상화됐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역사 왜곡 작업했을 때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었구나. 이건 확실한 겁니다. 한반도는 규모는 작지만 동아시아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가 주변 강대국들에게는 어떤 위치일까요? 일단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요,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고대와 근현대는 다르거든요. 고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한반도와 그리고 대륙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주가. 그리고 해양 활동이 활발했을 경우에는 바다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나눠지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히 조선조약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한반도만 있었고요. 바다에도 활동이 없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영향권에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지정학적 가치가 서로 다른 거예요. 고대를 놓고 보면은요.
지정학적 가치가 탁월해요. 제가 일부 정치학자들이란 논쟁을 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학자나 사회과학자들, 국제관계학자들은 늘 그렇듯이 근대 이유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체를 꼭 고려나 조선족 이유로만 보는데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고대로 올라가면 우리 민족의 지정학적 가치는 굉장히 탁월해요. 왜냐하면 동아시아는 크게 보면 삼액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다소 전문적일 수가 있는데 가운데 중국 세력이 있는 겁니다. 중화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서북방향으로 해서는 쭉 유라시아 전체랑 연결되는 유목민족들이 있어요. 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동쪽은 오늘날의 만주부터 한반도 일본 열도까지 전체가 동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세력이 서로가 격돌을 벌일 때 늘 그렇듯이 싸우는 세력들은 중국 세력과 북방 유목 세력이에요. 북방 유목 세력들은 국경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늘 유목생을 하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늘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중국을 치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만리장성이거든요. 늘 그들 간의 싸움이 있고 동쪽은 서로가 건드릴 수가 없거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지역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왜냐하면 한쪽을 건드리는 순간에 자신들의 배후가 뚫리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남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 지역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뛰어난 곳입니다. 방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중국 세력들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대규모의 전쟁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있고 고구려가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해서 만주 일대와 한반도 중부 이북 그리고 양쪽에 바다를 장악해서 제 용어로 말하면 해륙국가, 바다와 대륙을 동시에 장악한 국가가 되니까 당연히 분단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는 동시 등고리계라는 거예요. 해양력을 기초로 해서 배들이 북위 정권, 남쪽 정권으로 동시에 나가거든요. 이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지금 우리 모델이죠. 북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지정학적 가치도 크고 현재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만주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에요. 이건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은 철이거든요. 근데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양질의 철 생산지는 오늘날의 요동지방이에요. 그건 고구려의 영토잖아요. 그리고 금도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부여도 그렇지만은 고구려도 금 생산지고 그 밖에도 많은 자원의 보고예요. 뭐 동만주라면 엄청난 모피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대에는 직영학적으로 또 가치가 크다. 어부도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화적으로는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자라니까 제가 빼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정학적 가치, 직영학적 가치, 지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다. 이랬는데 다만 조선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영토가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해양 활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더군다나 거대한 통일국가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부 국가로 전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없었다. 더군다나 흔히 말하는 성리학자들이 주도한 양반들이 조선제를 지탱하다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산업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력이 발달하지 않고요. 산업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배고픈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 발달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외교망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웅물한 개구리처럼 정보도 한계가 있지만은 나머지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사실은 조선조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나빴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말에 이르러 와가지고 일본을 비롯해서 청나라 그리고 서구양 제국들이 조선을 침공할 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가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우리는 위치가 좋은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지문화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뛰어난데요. 남북한이 됐지만 북한은 외로운 섬이에요. 바다로도 진출할 수가 없고 대륙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양을 장악했기 때문에 전 세계랑 통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력, 해군력을 갖추게 되면 일본과 러시아 물론이고 중국마저도 해양력이 강하면 우리가 압박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해양력의 메커니즘은 직접 충돌을 안 하기 때문에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해양력을 갖고 중국을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치력이 강화됐고 특히 우리의 정치력이 강화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인데요. 이거는 한국의 여러 사람들이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지만 그래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미국이 제국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비아가 돼요.
과거에는 일본이 우리의 비하고 경쟁 또는 갈등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거든요. 중국과 각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국이죠. 그러면서 볼 때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책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서 우리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제가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 이슈 임당에서 그걸 다룬 걸 봤는데 한국의 군사력, 방산산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원래 우리 민족의 테크놀로지가 세고요. 그리고 군수산업이 발달했던 겁니다. 이건 제가 이 분야 전공자로서 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만 조선시대 때 그것이 좀 약화됐을 뿐이지.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군사력이 강화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치가 굉장히 부각돼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GDP 대비 10위까지 하던 군사력만큼은 우리가 5위, 북한은 6위 차이는 있지만 더군다나 방산면에 있어서는 지금 일부 사람들은 비교하자면 4위까지 올려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이 증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활용한다면은 한국이 그렇게 가벼운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지정학적으로 통일이 되면 정말 완벽하겠지만 현재만 하더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많은 기관에서 예측하고 있지만 한국의 종합 국력을 평가하게 되면 6위라든가 5위라든가 4위라든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이 그만큼 뭔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국들이 절대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강대국들이 치여가지고 사고마저 치여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스스로를 늘 침략받아온 나라로 기억하는 경향이 강한데 교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인식이 실제 역사와 어긋나는 지점이 있나요? 이거는 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민족은 남에게 침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평화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한이 많다고.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사실이 아니죠. 첫 번째 우리는 침략을 많이 받지 않았다. 900여에 달하는 침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저보다 한참 선하게 그런 통계를 낸 건데요. 그 시기에는 우리 민족이 정해지만 되니까 은군과 끈기가 있어야지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과는 다른 거죠. 실질적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 지역과 제가 상대 비교를 합니다. 역사학자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정말 전쟁이 별로 없었던 그 평화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살아온 민족이다. 이걸 제가 얘기를 해요. 중국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외침을 받았고요. 나라가 절멸 상태 같고 나라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만주에 있었던 우리 동계 민족들도 집단들도 남아있질 않잖아요. 초원에 가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있는 곳이 중앙아시아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만 하더라도 100개 이상의 종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그만큼 여기가 남해에서 침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유럽도 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고구려와 수단 간의 전쟁, 특히 고구려 수나라 전쟁은 역사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전쟁이에요. 물론 우리가 승리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전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고려 전기에 역시 고란에서 요나라 이어진 상황 속에서의 침략. 그리고 임진왜란이 큰 전쟁이고요. 몽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면전은 아닌 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저는 그래서 배틀과 원은 구분하자고 그래요. 배틀은 전투고요. 원은 정말 전면전이에요. 그러면서 때 우리 민족은 큰 전쟁이 없었다. 그리고 생태환경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태환경이 나쁜 데가 아니라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비과학적으로 오해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생태환경이 좋다. 다만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그 엄청난 기근과 재앙 이런 것들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에요. 당시 기후의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서 식민지가 됐고요. 6.25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이 폐해, 이것 때문에 각인이 된 거지만 전 역사 과정을 놓고 볼 때 중국 쪽이나 만주 쪽이나 아니면 서북방의 초원 지역이나 유럽 쪽이나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비하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일본인들이 만든 논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를 사랑하고 신빛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이민족이라는 말도 그렇고 그리고 한이 많다. 애상의 민족이다. 조선백자에서는 어떤 슬픔이 깃들여져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본인들이 얘기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이제는 그들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봐야 돼요. 그런데 역사학자로 놓고 볼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역사를 이루었고 생각처럼 이렇게 고난의 역사를 이루어진 않았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일 갈등이 심한 지금 앞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다시 요동친다면 한반도는 완충지대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저는 역사학자지만은 사실은 그걸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또 이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서양의 어떤 학자의 말을 예를 듭니다. 엘빈 터플러라든가 아니면 제럴드 다이먼드라든가 요즘에는 조지 프리드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질서라든가 동아시아 질서에 대해서 예측을 해요. 특히 우리에 대해서도.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다만 확률상의 문제인데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충지대의 상태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역사에서는 우연과 필연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는 상수와 변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역사에서는 우연이 많이 작동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현대사를 할지라도. 그리고 상수가 있는가 하면 변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인류 문명의 전면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명의 재편은 세계 질서에 영향을 주고 또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도 본격화되고 있고 아주 심각하잖아요. 동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나아가서 일본도 재무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렇다면 이런 변수가 작동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질서는 균열이 갈 것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완충지될 가능성은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코어 기능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정 기능도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거기에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대응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질서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되고 사고는 늘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그런데 좀 무감각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꽤 오랫동안 전략적 사고를 안 했어요. 우리가 국제 질서에서 주축이 되겠다는 그런 국가 정책을 추진을 하지 않았고 지식인들도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전략적 사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늘 감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과거에 사로잡히는데 전략이라는 것은 아주 치밀하고 냉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앞이 아니라 그 앞에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여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제1시나리오, 2시나리오, 3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라든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제가 약간의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현상 얘기라든가 무책임한 미래 예측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것을 분석한 다음에 시리즈별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놔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일반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모든 정책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결국은 거기에 집행의 주체가 되거든요. 옛날처럼 신분제라든가 계급제라든가 또는 북한이나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고요. 우리 현실을 정확히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현실도 중요한데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좀 전략적 사고를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뭘 하더라도 이렇게 전략적 사고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을 투자할 때도 이렇게 즉자적 반응을 해서는 곤란해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사고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게 되면 이 사회 자체가 매우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중국은 1억 명에 달하는 공산당원들이 대부분 그런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교육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하게 되면 분명히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여기를 고려한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우리의 자세를 그리고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다행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한국이 가진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기술력. 저는 이 얘기 참 하고 싶었어요. 역사학자들이 이 기술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 학문 분야에 기술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기술사예요. 먹고 사는 것이 뭡니까? 다 기술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돌 도끼라든가 돌 망치를 만드는 것도 다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토기를 만드는 것은 당대 최고의 하이 테크놀로지잖아요. 기술에 대한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재해석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누구나 알다시피 그거를 무시했던 거예요. 특히 조선 500년은 기술, 산업 이걸 완전히 없앴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타고난 능력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생존의 욕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기술력이 발달한 거죠.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점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인간의 감성, 인간적 가치 이것만 구비된다면 우리 한국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런 정신적 측면에서 말 그대로 세계 문화의 중추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통일이 현실이 되면 통일 직후 가장 먼저 흔들리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큰 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쉽게 허락하지는 않아요. 통일은 쉽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체제의 붕괴는 다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거든요. 북한 체제가 붕괴이지 통일의 가능성이 요만큼 열리는 거예요. 요만큼.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의 붕괴만 가지고 그렇게 속단하게 되면 우리는 큰 전략적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모든 상수들을 고려하면 통일의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실현에 따르면 30-40년을 염두에 두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가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내부 결속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북한과 우리가 정말 공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안보 질서가 성립이 되잖아요. 새로운 안보 질서 성립이 돼요. 그랬을 경우에 그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관심은 별로 없어요. 나이 들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전략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피적으로 오거든요. 근데 국제 질서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에서 저는 유고란 표현을 늘 써요.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북한 체제 붕괴란 말은 못 쓰는데 북한의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가 된다는 거죠. 일단은 안보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북한에 혼란이 생겼을 경우 또는 북한의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보다 먼저 손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활동을 감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국 있죠. 중국은 가장 국가적 전략적 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북한 정권이에요. 북한이 만약에 붕괴됐을 경우에는 중국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절호의 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북한의 유고가 발생하고 체제가 붕괴된다면 4강대국이 여기에 집결되니까 중국의 이런 배타적 권리가 많이 약화가 돼요. 더군다나 러시아, 일본, 미국까지 가세게 되면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만주로 유입될 경우에 이거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중국의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붕괴되고 중국의 시나리오대로 다시 구성이 된다면 중국에겐 절호의 찬스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한반도가 또는 한민족이 분열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늘 분열 정책을 취해왔고요. 그리고 6.25가 일어났을 때 중국이 모택동이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대군을 파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공산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테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민족을 분단시켜야 되고 특히 만주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하나 시나리오를 구성했는데요. 북한이 붕괴 시에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이게 중국이 만든 시나리오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도 이걸 방영해가지고 꽤 많은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일본은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쿠키 일부 지역만 차지할 수가 있고요. 러시아가 함경도 일부를 차지하고 미군은 강원도 일부, 그리고 평양 큰 직가시는 4강대국의 공동,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이 차지하게 돼요. 그 시나리오로 되면은 우리는 통일이 아니라 재분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통일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중국은 특히나 어떤 구상을 하고 있냐면 단순하게 우리 민족의 분열뿐만 아니라 이 구도를 보게 되면 서해 쪽과 동해 쪽을 연결하게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는 서해뿐만이 아니라 동해까지도 자기 영토 영역을 만들게 돼요. 중국의 해양 영토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게 되면 바로 러시아, 일본, 그리고 현재 남한까지 이게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이것이 중국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냥 전반적으로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러시아 문제가 있잖아요. 러시아 문제는 러시아도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의 분단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북한이 분단된 데는 소련의 영향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대 이후에는 한반도를 분단시키려는 국제 질서적인 암묵이 있었어요. 이미 1894년도에도 예를 들게 되면 남북한을 분단하는 이런 안이 제시가 됐었고요. 1895년도에는 또 일본이 남과 북을 반 정도 나누자는 이런 제안도 했었고요. 1904년도에는 러시아가 그런 비슷한 제안을 해요. 일본에게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경우에 북쪽은 러시아권으로 남쪽은 일본권으로. 그만큼 한반도는 국제 질서 속에서는 근대후에는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구도는 변함이 없는데 만약에 유고가 발생해서 만약에 체제가 붕괴된다. 그럴 경우에는 러시아도 입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인들에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양보해줘서 현재 함경도 일대를 러시아가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연해주 일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연해주부터 함경남도니까 오늘날의 원산 이북의 바다는 러시아의 바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일본 간의 갈등, 충돌 여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동해를 진출하지만 러시아도 이제는 연해주 남부부터 원산 이북에 연관된 모든 육지 함께 바다 전체를 영향권에 집어넣거든요. 이건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추후에 일본이라든가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지금이 가장 최상이에요. 남북이 분단돼 있어야 된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면은 정말 한국은 큰 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일본 열도에서 일본의 정치 세력이 처음 생성이 되고요. 일본 문화가 된 것은 거의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자발적 이주라든가 국가적 진출에 해서 일본에 처음으로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BC 4세기로 봐요. 야요이 시대 시작.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서는 늘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고요. 근대에 들어오면은 단도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단도론. 단도론은 뭐냐면 이 흔히 말하는 한반도가 그들 말하면 조선반도가 일본의 심장부로 치는 단도라는 거지. 비수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은 우리가 침략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논리가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늘 대륙으로 진출할 때 여길 교두보로 삼아야 되지만 그리고 최근에 알다시피 일본 사회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불안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이거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일본인들의 심리 속에서는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였고 이것이 국가발전 전략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유고시에 일본 열도로 탈출한 난민들에 관한 계획도 세워져 있었어요. 이건 아주 오래전에 전태 부탁이 와가지고 제가 해준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북한의 난민들이 출발하면 일본 열대 어디에 도착할까? 이건 제가 해양사 전공자고 제가 뗏목도 여러 번 탔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때 그걸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 유리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상 유지를 원하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면은 나름대로 지분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중국이 만든 시나리오 속에서는 일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문제가 있는데 미국은 전제 미국에 대해서도 꽤 오랫동안 많은 걸 이제 써왔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바람직해요. 일본과 미국은 지금 상태가 바람직하고 그래야지 예를 들게 되면 러시아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남진 또는 동진을 저지할 수가 있거든요. 일본을 보호할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런 거 있는데 만약에 통일되면 좋은 점이 있다면은 한국을 우방으로 계속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강력한 중국과 러시아를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주변국이 용납할 수가 없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세력이 통일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 끼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충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만약에 북한의 유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체제가 붕괴됐을 경우에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고 해서 통일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남한과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별개의 국가예요. 유엔에 동시 가입되면서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진출한다. 그건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건 아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재분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한국이 등장했을 때 가장 불편해할 나라는 어디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기본적으로 중국인데요. 지금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외구의 침략이라든가 임진왜란을 겪고 일본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일본은 주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상태죠. 더군다나 지금 20세기 말을 지나서 21세기 도는 마당에 중국은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G2를 넘어서 G1을 지금 목표를 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을 때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대죠. 그래서 현재 한국으로 봐서 가장 어려운 상대는 중국이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는 일찍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중국이 용납할 수는 없죠. 그건 분명합니다.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한반도라는 말을 쓰는 게 맞을까요? 한반도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저는 싫어하는 용어인데요. 근데 일본이 만든 용어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조선반도라고 부른 거고요. 물론 반도라는 것은 지리적 용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역사적 용어로 환치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 운명에 분리를 씌운 것은 일본이에요. 그 일본이 조선반도란 말을 만들었을 때는 바로 반도적 성격론을 강화시키게 한 거죠. 일본이 만든 식민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적 성격론이에요. 그래서 4대 근성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반도적 성격론이거든요. 그런 한국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반도라고 바꾼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라는 용어는 우리 역사를 규명하는 데 굉장히 부족해요. 고려 이후의 한반도지만 그 이전에 우리 역사는 한반도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한반도와 만주와 바다와 한때는 일본 열도까지도.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쓰는 용어는 한육도예요. 한반도가 아니라 한육도면 대륙과 반도를 같이 포함한 용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에 있지만은 앞으로 지향성은 한육도 또는 동아시아 지중해 이런 용어를 가지고 인식의 폭을 넓히고 여기에 따른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통일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통일한국이 되면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표적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가능성 중 어디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질 수가 있어요. 반드시 통일되지는 않는다. 이거 전제라고요.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엄청난 혼란이 야기가 된다. 이를테면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심각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일시적으로 혼란이 많이 가중이 될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주가라든가 집 문제라든가 취직 문제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다 문제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통일이 된다면은 될 가능성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그리 많지는 않지만 통일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전 세계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정학적으로 탁월한 위치를 갖게 돼요. 지금 동아시아가 곧 세계입니다. 여기에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까지 합세했거든요. 모든 군사력이 여기 집중되어 있고요. 모든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고요. 모든 달러가 여기 집중되어 있고요. 모든 테크놀로지가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G2를 놓고 또는 G1을 놓고 벌어진 경쟁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여러 군데에서 포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통일이 된다. 정말 통일되면 좋겠어요.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 지정학적으로 탁월한 위치에 되게 되는데 이를테면 중국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어요. 러시아의 남진 내지는 러시아 연합할 수가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래 그런 관계니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위치에 있고요. 경제적으로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로만 나가지만 만약에 통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대륙으로 갈 수가 있어요. TSR, 트랜스 시베리아 레일로드를 통해 가지고 암스테르담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TCR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중국이 추진하는 것이 1대1로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1대1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수출뿐만 아니라 자원의 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강점들이 있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경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부정론자들이나 비관론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일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독일에 의해서 보듯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노동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북한에 있는 노동 인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품 시장, 내수 시장이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무한한 자원이 있는데 특히 히토류 종류들이 북한 지역에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굉장히 생각해 봐야 돼요. 문화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한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지만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쪽은 이를테면 공산주의 체제, 독재 체제, 또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체제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만약에 남북이 통일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체제를 실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한쪽으로만 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극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극자본주의, 자본주의 중에서도 너무 극한 자본주의가 있는데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양분이 있다는 거죠. 북한 문화라든가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들이 처음엔 충돌이 되겠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오늘날의 독일보다도 더 훨씬 더 건전한 양쪽이 조화가 되는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자체가 인류라든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서로가 만나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통일된다면은 정치적으로 파워가 세지고 경제적으로 파워가 세지고 문화적으로 파워가 세지고 가장 실질적인 무엇입니까? 군사력이 강해지잖아요. 현재 GDP 대비 5위, 6위에 각각. 또 한 가지는 엄청난 테크놀로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무시하지 못할 무기를 갖게 돼요. 무엇이겠습니까? 핵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치, 경제, 문화와 함께 군사력을 따로 끄집어내가지고도 만약에 통일된다면 우리는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미 5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G3 가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영토 면적의 시대가 아니에요.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물류 거점이라든가 연결의 시대고 테크놀로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갖추고 있어요. 만약에 통일만 되면은 정말 유리한 거죠. 그래서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겠지만 그것만 슬기롭게 넘긴다면 우리는 정말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리미리 대응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또 너무 터무니없이 분석력과 비판력 없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크게는 그리고 저는 늘 그렇듯이 인간은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북한의 백성들이죠. 북한의 인민들이라고 그러죠. 북한의 백성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것은 이거는 우리 양심의 문제로 생각해요. 그리고 느끼는 사람, 못 느끼는 사람 할 것 없이 저는 큰 응어리라고 봐요. 최근에 들어서 제 마음을 불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란 사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도 쓰고 또 칼럼도 쓰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이란이라든가 가자지구라든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 정작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북한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그래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지금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면 어떤 형태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이제 북한 붕괴가 됐을 경우에요. 다른 사람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체제 자체 붕괴가 있고요. 그것이 가장 완벽한 붕괴겠죠. 그런가 하면 권력층의 붕괴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역 단위 통제가 안 될 경우에 붕괴가 있어요. 이런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북한은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 일가에 문제가 생기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제 질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란 사태만 보더라도 이란 사람들이 아무리 저항을 하더라도 결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에서 이란의 국민들을 도와줄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 이익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당연히 붕괴가 되죠. 그런데 붕괴되는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은 우리의 의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근대 이후에는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될 만한 지리적,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아시겠지만 1945년 이후에 특히 얄타 협정 이후에는 이미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본격화됐고요. 남북한은 지정학적인 것 외에도 사상적 의미에서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러시아와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일부 돌아섰다 할지라도 이 기본 구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분단이 가져왔던 그 체제가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민족의 통일, 남북 분단의 해소는 국제 질서의 전면적 변화가 아니면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질서가 변하면 그 연동에 따라서 만약에 조그만 틈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됐을 경우에 그걸 주시하는 것은 우리만 있겠습니까? 중국이 더 주시하지. 그 다음에 미국이 주시하죠. 러시아를 다 주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곧 북한 정권의 붕괴를 뜻하지 않는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정은의 급변 사태가 온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큰 주체는 누구이고 어떤 신호를 경계해야 할까요? 지금 북한 정권의 추이에서 가장 예민한 반응을 일으킬 것은 중국이죠. 지금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늘 그렇듯이 중국에게는 불가근 불가원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북한은 등고르기를 추진했어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등고르기를 추진했고 지금은 사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등고르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북한에게 미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 관계를 맺어서 등고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북한이거든요. 그는 과거에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지정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 저는 중국은 항상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금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랑 밀월 관계에 있다 보니까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붕괴가 된다, 균열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중국이 움직일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중국이 그걸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중국이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하려고 마음 먹게 되면은 그건 이미 준비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된다. 북한의 움직임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는 정확한 정보는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역시 미국이겠죠. 러시아나 일본은 그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이 또 중요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붕괴 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안보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과거의 소비에트 붕괴 때도 나타났지만은 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역시 이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보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가장 먼저 중국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야겠죠. 북한에 큰 혼란이 생겼을 때 영토 통치 관리 권한을 두고 어떤 프레임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 북한이 붕괴가 될 경우에 가장 먼저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마음이지 국제법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고요. 만약에 대한민국군이 먼저 진주했을 경우에는 주변국의 군사적 개입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즉각 밀고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기적 관점에서는 북한 지역을 상당히 많은 부분 관리하는 거나 아니면 점령해야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특히나 현재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 들어갔죠. 또 한 가지 일본과의 대결 구도에 들어갔죠. 러시아 사이가 좋지 않죠. 그렇다면은 북한 지역을 만약에 상당히 많은 부분 다른 지역에 뺏기게 된다면 그건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전력을 기울여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대만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중요합니다. 만약 북한에 유고가 발생했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북한이지 대만이 되지는 않죠. 제 생각입니다. 급작스러운 북한의 붕괴 시 한국이 마주할 첫 번째 충격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한국군이 북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만약에 난민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난민들이 육지 국경을 넘어올 경우에 이거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안보상에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나 운영 같은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혼란과 함께 어떤 불리함이 작동하겠죠. 북한에 만약 유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정말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이를테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용도가 추락해가면서요. 일단 주가를 비롯한 모든 것들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일시적인 거지만. 그리고 우리 자체도 물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더라도 북한에 대한 어떤 지지력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경비는 굉장히 많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국력을 강화시키고 경제력을 더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그때 경제력의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활권의 향상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경제력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독일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 혼란인데요. 분명히
혼란이 생깁니다. 북한의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남한 내에는 분명히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 친북 세력이라고 용어를 쓰죠. 지금 북한 내에도 우리 친한 세력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도 우리 친한 세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한국 내에도 친중 세력이 있고 친일 세력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들면은요, 소비에트가 시작될 때, 러시아가 붕괴되고 혁명이 일어날 때, 일본이 사실은 이 노동자들의 소비에트 혁명에 지원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저한테 대한 오해를 피하라고 미리 예를 든 건데, 당연히 남한 내부에 있었던 친북 세력들과 이들의 마지막 행동이 있겠죠. 이건 내부에서 늘 있어 왔어요, 사실은. 근데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붕괴된 이후에라도 남한 내부에서 분명히 어떤 가치관의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상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미 한 나라가 붕괴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경도됐거나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또 구조화된 세력들은 그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소비에트가 붕괴된 다음에도 결국은 러시아의 주도된 세력들은 누굽니까? 바로 소비에트의 공산당 주도 세력들이잖아요. 이건 메커니즘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남한 내에서도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북한의 붕괴 사태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착각이 무엇이고 어떤 현실 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부정적 측면과 긍정 측면을 보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일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돼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아니죠. 원칙은 북한은 통일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잖아요. 수천 년의 역사, 일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고, 북한 동포에 대한 인간적 도리 때문에 통일은 원칙으로 삼지만, 통일을 위해서 당장 해야 된다라든가, 심지어는 일부러는 물리력도 불사해야 된다라든가,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면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편이고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이 그렇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질문하거나 앙케이트를 조사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엷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히나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북한과 통일될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된다는 것이죠. 통일 비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보고 드러난 것을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본질적 면에서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손실이란 것이 그때 발생하는 그런 비용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기적 관점과 중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이 있을 때, 장기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 시스템도 바꿀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젊은 층들에게는 그렇게 통일을 비판적으로 보거나 부정시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면은 그만큼 군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약이 되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통일 대비라든가 통일 직후도 문제가 되는데, 결국 우리의 통일 원하지 않는 세력들을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여기 대응을 하려면 군사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군사력을 그냥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아직 일찍부터 주장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사력은 북한을 대응한 군사력만 염두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사력이 북한을 훨씬 압도하죠. 다만 핵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군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통일되는 과정이라든가 통일 이후의 상태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 군은 군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요. 국내 특강할 때도. 그래서 경우에 우리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을 염두에 둔 이런 군 체제의 전환도 필요하고 군사력의 종류도 바꿔야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까 빼먹었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내부의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붕괴돼서 남북 통일을 추진할 경우에, 또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액션을 취할 경우에 전 세계가 용납을 하지 않거든요. 혈전법상으로. 그런데 이런 강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북에 동시 가입했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몇 번에 걸친 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 민족 공동체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원론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에 사실은 알려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꾸준히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동시 가입됐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국가지만 원래가 국제 질서의 부산물이었었고, 그리고 원래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될 당위성은 있다. 그랬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이 통일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에 알려야 되거든요. 그 알려야 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유엔이 별 기능 못한다고 그러지만 국제 여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하고 여기에 중요한 인재로서 해외에 있는 한민족 동포들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한민족 동포 역할론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역할론인데 그 사람들은 각각 세계에 있고 그다음에 그 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문화와 그 사회의 언어에 익숙한 방식으로 한민족의 통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정부가 그들을 지원해줘서 하나의 정책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유사시에도 세계가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들, 이를테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은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들은 우리를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들에게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은 우리 해외 한민족 동포들이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큰 장기적 관점에서 봅니다.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큰 긴 세월 속에서 보고 그다음에 범공간적 그래서 국제질서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파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는 꼭 필연만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필연적, 즉 상수로 보게 되면 한민족이 통일될 가능성은 그다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 질서와 문명이 전면적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국제 질서의 전변이라면 당연히 한민족 질서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일은 단순하게 선언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그 대신에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야 돼요. 그것은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는 국가대로 하겠지만 저는 일반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정치인들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이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회 전체가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의미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겠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 부정적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특히 군사적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불리할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단기적으로 불리함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속적 존재거든요.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 세대가. 내가 죽더라도 미래 세대가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조금 단기적인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거나 통일을 실천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약간의 희생은 무릅쓰자. 그리고 이것은 현재 북한 인민에 대한, 북한 주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학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